수리물리 2 2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만 리뷰를 하면 둘레가 같은 어떤 평면상에 선이 있어요. 둘레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길이가 정해져 있는 어떤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끈을 가지고 면적을 최대로 만드는 곡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곡선을 구해야 되니까 곡선의 방정식이 되는 펑션을 구해야 되니까 변분법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어떤 경로가 이 최대의 면적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니까. 근데 여기에는 제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끈을 생각하는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제한 조건이 있고요. 제한 조건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아주 훌륭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고 1학기 때 배운 바가 있고요.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제 이런 i 값을, 이 적분 값을 최대 또는 최소화하는 그런 이 펑션 f를 구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제한 조건이 하나 있고요. 제한 조건이 이 j라고 하는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문제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변분법으로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해서 이 인티그란드에다가 f 더하기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에다가 이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는 g 펑션, 이 새로운 펑션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펑션을 적분을 하면 그게신 일종의 새로운 이 인티그랄이 되고, 이 새로운 펑션에 대해서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구하면 이 문제를 푸는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간단한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방법을 요약을 했는데, 예를 우리가 시작에서 했던 바로 그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요. XY 좌표에서 두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1, 여기 2, 두 점을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각각의 x1, y1 이렇게 있겠죠. 요 두 점은 픽스 시키고요. x2. 자, 그리고 어떤 길이가 l인 곡선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제 길이는 l인데, 이 길이가 l일 때 이 면적이 최대가 되는 길이는 l이고, 면적이 최대가 되는 곡선을 구하라는 거죠. 곡선의 모양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곡선의 방정식을 이런 걸 구하면 되는 거고, y 이퀄 y가 fx.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최대로 만들어야 하는 값은 면적이니까 면적을 a라고 할까요? 면적 a를 구하면은 얘는 다른 게 아니라 y를 적분한 거죠. x1에서 x2. 자,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런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l이 뭐냐면은 이제 ds 길이를 이제
길이 성분들을 적분한 건데 얘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루트의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x1에서 x2까지 루트의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에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새로운 그 함수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이제 아까 구한 f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g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인티그랄 생각하면은 f 더하기 람다 g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 거죠. 맥시멈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구하면 되고요. 자, 결국 이걸 h라고 부르고요. 자,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구하면 되는데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가 파라미터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분의 라운드 h 마이너스 라운드 h 오버 라운드 y는 0 이걸 구하면 되고요. 여기서 h는 우리가 문제에서 구했죠. 이제 y 더하기 루트의 람다의 루트의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구하면 되죠. 그대로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이제 푸는 일만 남았어요. 문제 셋업은 이렇게 되고, 자, 문제 셋업이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이해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푸는 일인데 y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2배 루트의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에 2배의 y 프라임 람다가 들어가고 2 람다. 자, 2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h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1.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풀면 되죠. dx분의 dx분의 d에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분의 람다의 y 프라임은 1이고요.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적분꼴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람다의 루트 이거 그대로 쓰고 y 프라임의 dx는 x가 되고 x 더하기 뭐 상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푸는 거는 그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결과는, 자, 이거를 풀면 결과는 그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프라임의 제곱이고 이걸 람다 제곱.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건 프로블럼 7번에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해보시고요. 물론 여기서 상수들은 그 L이랑 x1, x2, y1, y2 이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떤 원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베리에이셔널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은 이제 오늘 정리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 노테이션 문제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노테이션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베리에이셔널 노테이션 우리가 어떤 이제 두 점에서
베리에이션을 취할 때 함수에 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패스가 yx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얘를 라지 y라고 놓고 더하기 에타에 그 뭐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 이거를 그냥 그 어떤 이제 i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i라고 하는 펑션이 f의 dx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f라고 하는 놈은 다시 쓰면 y하고 y 프라임의 함수고 x도 들어갈 수 있고 x는 파라미터고 자 이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미분을 취할 때 이제 요걸 취했었잖아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거를 이렇게 해버려요. 델타 f에 dx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x1에서 x2라고 하고 자 이거를 그 델타 f를 어떻게 쓰냐면은 x1, x2 하고 x에 대한 건 일단 빼고요. 그 파라미터니까 얘를 이제 y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우리가 모르죠? 토탈 디퍼런셜 쓰는 거하고 유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에 대한 것도 있겠죠. y 프라임에 대한 저기 미분치가 있을 거고 델타 y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인티그랄을 세컨드 요거 적분한 거를 쓰면은 그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인티그랄 이제 요거를 다시 쓰면 x1, x2에 요 적분이요. 요 적분을 이제 하면 그 얘는 이제 우리가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얘가 얘가 f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fg 해갖고 이게 라운드 y 프라임분의 라운드 f하고 델타 y가 하나 있고 여기에 x1, x2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인티그랄 이게 부분 적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치 f의 요거 앞에 거의 미분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곱하기 뒤에 거 해서 델타 y 하고 dx 이걸 하면 되죠. 근데 끝에 두 점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0이에요. 그쵸? 델타 y라고 하는 건 베리에이션인데 끝점에서는 베리에이션이 0이니까 그죠? 요 점에서 요 두 점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변화시켜도 다른 걸 변화시키는 거지 중간에 경로도를 변화시키는 거지. 끝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델타 i를 다시 쓰면 요거 대신에 여기 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돼 있냐 요거 대신에 요거를 다시 쓴 다음에 저기 두 번째 적분 대신에 얘를 넣으면 되죠. 얘를 넣으면 돼서 얘를 지우고 델타 y는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델타 y는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빼기를 dx분의 d하고 라운드 y 프라임 분의 라운드 f 하고 전체 가로 닫고
자,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되는 패스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잖아요. 자, 근데 그럼 이게 0이 되려면은 임의의 구간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죠. 자, 이게 잘 보면 결국엔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는 나중에 뭐 역학 시간이나 기타 등등 계속 나올 텐데, 나중에 보는 이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은 다 이 노테이션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함수를 쓴 거는 여러분들이 베리에이셔널 노테이션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 저자가 이걸 도입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걸 익숙하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변수가 여러 개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9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빼고 딱 한 주가 남았어요, 수업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텐서를 할 텐데, 텐서 어널리시스 이게 아니고 텐서 어널리시스를 할 텐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죠. 뭐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텐서가 이 한 2-3시간 정도에 2시간 반 정도 남은 시간에는 이 텐서가 뭐 하는 물건인지 여러분들한테 감을 좀 심어주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텐서를 써먹는 경우는 뭐 학부 과정에 많지는 않은데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역학 시간에도 나오고 전자기학 시간에도 나오고, 역학 전자기학에 나오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긴 한데, 물론 이제 상대론에서 많이 쓰고요. 근데 많은 학생들 보면, 사실 나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 그 텐서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좀 없애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직까지 안 들어봤으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일단은 뭐 시작해보죠. 인트로덕션. 자, 물리량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물리량들을 우리가 스칼라 아니면 벡터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벡터스. 보통 얘기가 뭐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고, 벡터는 뭐 크기와 방향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벡터는 성분이 여러 개인 거죠. 성분이 예를 들어 D개만큼 있어요. D가 뭐냐면은, D는 차원이에요. 3차원에서는 3개, 2차원에서는 2개, 4차원이 되면 뭐 4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얘는 하나고요. 하나. 성분이 1개. 그렇죠? 물리량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의 지금까지 배운 모든 물리량은 다 여기에 속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힘은 벡터고, 속도도 벡터고, 운동량 이런 거 벡터인데, 예를 들어 온도,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 스칼라고, 뭐 기타 등등, 밀도 이런 건 다 스칼라량이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것도 새로운 물리량, 이것도 물리량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피지컬 퀀터티인데 뭐 피지컬 퀀터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리에서 쓰는 건 다 피지컬 퀀터티니까. 피지컬 퀀터티인데 예, 뭐냐면은 얘는 단순히 한 개 혹은 D개의 성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물리량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은 벡터나 스칼라도 텐서에 속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명확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example 1번. 우리가 제일 그래도 손에 잡히는 게 이너셔 텐서라는데 이것을 일반 물리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일반 물리 1을 내가 강의를 안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 회전 운동의 관성에 관한 건데 그냥 우리가 보통 입자의 운동의 관성을 관성의 크기, 그러니까 관성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밖에서 힘을 많이 줘야 얘 속도가 변하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이죠. 입자의 운동에서는 얘가 관성의 크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속도라고 해도 질량이 크면 더 운동량이 크고요. 이 운동량이 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운동량이 크니까 똑같은 속도에 대해서 얘를 방향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가속도를 주려고 하면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F는 M의 V 도트. 자, 그래서 관성의 크기인데 자, 이 이너셔 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을 나타내는 관성을 표현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관성 모먼트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일단은 그냥 여기서 들은 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역학 시간에 또 배울 거고요. 일반 물리 시간에 잠깐은 나왔을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어떤 물체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가 있는데 좀 잘못 그렸죠. 이런 디스크가 있는데 이 거리가 반경이 대략 R이고 뭐 두께는 무시를 하고 이놈의 이게 이제 어떤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회전에 있어서 운동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각 운동량이죠. 각 운동량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m의 r 제곱 오메가 이렇게 쓰여지고요. 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l은 i 오메가 이렇게 쓰게 되죠. 이때 이제 i가 관성 모멘트인데요.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각 운동량이든
L이나 오메가나 일반적으로 그 벡터죠. 방향이 있죠. 어느 방향을 돌고 있느냐? 이제 도는 방향을 우리가 이 각운동량의 축 방향을 각운동량으로 잡고 각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i라고 하는 값이 회전의 방향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질량은 뭐 운동 방향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입자의 관성을 얘기할 때 회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으로는 돌리기가 어렵고 이쪽으로는 돌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그 간성 모먼트가 이쪽 방향의 간성 모먼트보다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팽이가 도는 게 있어. 팽이가 도는데 팽이의 움직임 잘 보면 처음에 내가 얘가 사실 중력 때문에 더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얘가 앵귤러 모멘텀이 이쪽 방향인데 팽이는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도 돌고 자기 축으로도 돌고. 그러니까 팽이를 우리가 그려보면 팽이를 어떻게 그릴까요? 팽이를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자, 그래가지고 얘가 팽이가 있는데 얘가 물론 이렇게도 돌죠. 이렇게도 돌고 얘가 이렇게도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로 하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그런 건데, 얘를 잘 보면 앵귤러 모멘텀은 항상 보존이 되고요. 요거의 각속도는 계속 바뀌어요. 다른 축으로, 다른 색으로. 여기 각속도 방향이 뭐 예를 들어 이쪽 방향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게 관성 모먼트가 방향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L하고 오메가가 항상 평행한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관성 모멘트가 단순한 스칼라량이 아니죠. i라고 하는 값이 스칼라량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칼라면 얘가 평행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얘가 벡터일 수도 없죠. 그쵸? 벡터일 수도 없고, 얘는 돌리는 방향이 이제 세 방향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얘를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세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Lx, Y, Lz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양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i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i라고 하는 건 우리가 3 곱하기 3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매트릭스 자체가 텐서는 아니고요, 물론. 얘는 결국은 9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어요. 성분을. 이게 뭐냐면 사실 9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면 3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랭크 2의 텐서라고 하는데 랭크 2의 텐서고 랭크 2가 뭘 나타내냐면 여기서 2 제곱 이 2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랭크 2의 텐서는 성분이 차원의 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랭크 1 텐서는 뭐겠어요? 랭크 1의 텐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벡터를 의미하고요. 랭크 0 텐서라는 게 있고 랭크 0 텐서는 뭐겠어요? 이게 스칼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칼라나 벡터도 일반적인 텐서의 한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랭크 n 실제로 이제 2 이상, 3, 4 이런 텐서도 있고요.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있고요. 랭크 n 텐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물리량인데 그 성분이 D의 차원에 예를 들어 3차원이면은 3의 n승 D의 n승계만큼 있는 것을 이제 랭크 n의 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이그젬플이 이제 이너셜 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많이 나오는 텐서가 많이 나오는데 전자기학 시간에 잘 안 배우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라는 게 나와요. 필드 텐서라. 여러분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고 마그네틱 필드는 알죠. 얘가 물론 3차원에서는 3차원 벡터인데 사실은 이제 4차원에 이게 3차원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특수상대론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메트리랑 좀 달라요. 우리가 그 고전적인 시메트리가 좀 달라서 이게 뭐냐면 사실 4차원의 필드 텐서들의 성분들이에요. 성분이 왜 6개가 되느냐 이 이야기는 뭐 여기서는 안 하기로 하겠고요. 뭐 F 미우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시고요. 자,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좀만 더 나가면 카티시안 텐서 번역을 뭐 직각 텐서, 뭐 직교 텐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맞는 번역이 아니에요. 직각이거나 직교이거나 하는 거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이거는 이제 카티시안 텐서라고 하는 거는 x, y, z 우리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쓰는 텐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 코디네이트. 우리가 직각 좌표계도 아니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죠.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의에서의 텐서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가 물론 이제 아까 이너셜 텐서 얘기도 했지만 그 로테이션 이차 평면에서의 이제 로테이션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축이 있는데 XY 축이 있어요. XY 축이 있고
XY축 잘 그리면 이게 XY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있고 이 벡터는 이제 R이라고 쓰고 R이라고 하는 놈은 X하고 Y 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이 벡터를 놔두고요. 축을, 물론 벡터를 로테이션하는 방법도 있고 축을 돌린다. 축을 돌린다. 자, 이 축이 있는데 이 축을 돌려서 복제를 한다. 자, 이렇게 돌렸어요. 잠시만. 딴 데서 가. 얘는 쓰면 안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X 프라임이라고 쓰고 Y 프라임이라고 쓰고 색깔을 살짝 바꾼 다음에 자,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이런 이제 새로운 축을 생각할 수가 있죠. 새로운 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돌아갔냐면 이제 세타만큼 돌아갔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 똑같은 벡터를 x, y 대신에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벡터 대신에 r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를 써서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의 관계, 아니 x 프라임, y 프라임과 x, y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돼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고 이게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 매트릭스가 이렇게 돼요. 세타, 이건 뭐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잘 구할 수도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복소 평면을 써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잠시 이건 뭐 곁다리 이야기지만 잠시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죠. x 프라임, y 프라임은 우리가 복소 평면에 쓰면 이렇게 되고 이게 복소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 세타를 곱한 게 되죠. 축을 돌렸으니까 벡터는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서 이거를 쓰면 되죠. 이걸 쓰면 자, 이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하고 x 플러스 i y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이 우변에 실수 성분이 x 프라임이 되고 허수 성분이 y 프라임이 되죠. 실수 성분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x 코사인 세타에다가 y 사인 세타를 더하면 되니까 바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건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R 세타라고 쓰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리고 이건 뭐 이런 형태로 쓰겠죠. R 프라임은 R 세타의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일종의 텐서인데 이 똑같은 일을 3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죠. (3차원인데) x, y, x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z축을 생각 안 한 건데 아까 결국 z축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나오는 위로 올라오는 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z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얘기한 건데 얘를 이제 뭐 이걸 실제로 어떻게 로테이션 하느냐 하는 건 이제 다른 문제지만 뭐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XY축을 그리고 XY축을 그린 다음에 아니 뭐 XY축이 아니라 XY 평면을 이렇게 그리고 그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게 X, Y, Z. 얘도 임의의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돌리는 방향이 세 가지인데 얘를 이제 임의의 방향으로 돌리면 뭐 어느 방향인지는 상관없지만 새로운 축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새로운 축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각각 프라임을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각도는 뭐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각도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역시 우리가 이 x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는데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x, y, z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어떤 3x3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요. 이 3x3 매트릭스는 우리가 뭐 여기서 표현을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어느 방향을 돌리느냐에 따라 복잡한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R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R의 성분이 이제 9개가 있는 거죠. R, I, J가 있고 얘를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아주 재미난 이제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행렬을 또 배웠으니까 1학기 때 이 R이 이 이야기 잠깐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족을 하는데 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정의가 뭐냐면은 이거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현과 열을 바꾼 놈하고 원래 자기 자신하고 매트릭스 곱을 하면은 얘가 유닛 매트릭스가 된다는 그걸 의미하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야기를 합시다. 어떤 벡터가 있는데요. 이 벡터의 크기는 로테이션을 한다고 변화하지 않죠. 그렇죠? 벡터를 돌리든 축을 돌리든.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는 로테이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얘를 이제 벡터를 x 이제 지금 성분별로 쓰면 xi 프라임이 r의 ij의 x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물론 서메이션 컨벤션을 쓴 거예요. 우리 서메이션 컨벤션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걸 생략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서메이션 컨벤션 얘기하는 거. 이게 0 미덥지 않으면은 0 찜찜하면 계속 서메이션을 쓰세요. 계속 나도 그랬는데 옛날에 계속 쓰다 보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니까 이게 꺼림칙한데 계속 서메이션 컨벤션 쓰지 말고 꺼림칙하면 계속 서메이션 기호를 쓰시고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얘가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x
i의 제곱을 얘를 그러니까 그냥 성분별로 다 써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을 한 것이 이건 뭐냐면 각각 x, y, z를 다시 표현한 거예요. 얘를 이제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이렇게 쓰고 얘는 이제 x1, x2, x3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걸 한 거나 여기 프라임을 붙여서 더한 거나 똑같죠. 왜? 크기의 제곱이니까.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그쵸? 이 말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x 프라임의 이거 매트릭스로 쓰면 우리가 이게 결국은 x의 트랜스포즈하고 x를 곱한 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트랜스포즈 x를 곱한 게 무슨 뜻이냐면 x라고 하는 게 이런 칼럼 벡터라고 하면 x1, x2, x3요. 트랜스포즈는 뭐냐면은 요거의 로우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에다가 x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제곱이 되죠. 제곱 다 더한 게 되죠. 이 값이 되죠.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하고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얘는 뭐랑 같으냐면은 얘는 뭐랑 같으냐면 우리가 그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r의 x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r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걸 성분별로 쓰면 성분별로 다시 써봅시다. 얘는 성분별로 다시 쓰면 얘는 xi x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놈은 그 xi 프라임의 xi 프라임인데 i 물론 서메이션 컨벤션 쓴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rx의 이거의 이거 i 성분이 뭐냐면 rij의 xj하고 그 다음에 i에 똑같은 걸 쓰면 안 되니까 x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기 rij하고 r의 ik가 곱한 것이 이거랑 같다면 델타 jk 그렇죠? 또는 이게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되는
이게 사실은 이거랑 같죠. RJI에 아래 IK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델타 JK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